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CEO 세종의 한글 프로젝트 경영 전략을 심층 분석하며 15세기 조선시대의 파괴적 혁신과 변화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사회 전원이 반대했던 혁신을 어떻게 성공시켰는지 1443년부터 1446년까지의 사례를 통해 그 비결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종의 한글 프로젝트는 파괴적 혁신의 4단계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1443년 이전의 비전 수립 단계에서는 통치 리스크를 정의하고 문제인식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어서 1443년부터 1444년까지의 비공개 R&D 단계에서는 애자일 조직과 스텔스 경영을 통해 제품을 개발했죠. 1444년의 위기 관리 단계에서는 혁신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논리적으로 반대 세력을 제압했으며 마지막으로 1446년부터 1490년대까지 시장 안착 단계에서는 타겟 세분화와 킬러 콘텐츠 배포를 통해 성공적인 확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타프 마이너스 다운 설계에서 시작하여 바텀 마이너스업 확산으로 이어진 체제 전환 모델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시장 분석 단계에서 세종이 주목한 것은 바로 정보 비대칭의 비용이었습니다. 당시 고비용, 고난이도 플랫폼이었던 한자는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죠. 백성들이 법문을 읽지 못해 억울한 처벌을 받는 사법 시스템의 붕괴는 심각한 페인 포인트이자 국가적 리스크였습니다. CEO 세종의 통찰은 문맹은 개인의 무능력이 아닌 국가 통치 리스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을 모르면 교화가 불가능하고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은 한글 프로젝트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한자가 20년 이상 걸리는 엘리트 독점의 지식 체계였다면 훈민정음은 단 하루 만에 보편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대안이었죠.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세종은 제품을 정의했습니다. 기존의 4대, 즉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글로벌 스탠다드였다면 세종은 민본, 사용자 중심의 UX 포커스를 추구했습니다. 기존 표준인 4대가 정통성, 안보, 문명국 지위와 같은 가치를 내세우고 극소수 엘리트만을 사용자로 보았다면 혁신 제품인 한글은 자주성, 실용성, 정보의 민주화를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음성 언어와 완벽하게 호환되는 스펙을 지녔으며 지혜로운 자는 아침에 어리석은 자도 열흘이면 배운다는 압도적인 학습 용이성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혁신에는 딜레마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세종의 이사회였던 사대부는 왜 그토록 한글 창제를 반대했을까요? 표면적인 명분으로는 성리학적 질서 수호와 스스로 오랑캐가 될 것이라는 공포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공포는 달랐습니다. 누구나 글을 읽게 되면 사대부의 지식 독점이 붕괴되어 희소성이 사라질 것이라는 점, 지편전 원로를 배제한 비밀 프로젝트에 대한 절차적 소외감, 그리고 한자 숙련도라는 기득권 자산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직업 안정성 위협이 바로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1444년의 대논쟁으로 폭발했습니다. 최만리 등 반대 세력은 업문을 쓰는 것은 중국을 버리고 스스로 오랑캐가 되는 일이라며 전통과 글로벌 스탠다드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CEO 세종은 그대는 운서를 아는가? 사성칠음의 자모가 몇 개인지 아는가? 라며 압도적인 기술적 전문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편하게 하려는 것인데 그대는 백성을 괴롭히고자 하는가? 라고 반문하며 민본주의적 명분을 통해 반대 논리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는 논리와 명분의 치열한 싸움에서 리더의 확고한 비전과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종의 혁신 전략 중 첫 번째는 바로 스텔스 경영과 애자일 조직, 즉 스컹크 웍스 SKUNKWRKS였습니다. 공식적인 관료 조직인 지편전 원로들의 저항을 피하기 위해 세종은 이들을 우회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대신 왕실 직계 가족인 문종, 수양대군, 안평대군, 정의공주 등 패밀리 비즈니스와 불교 및 범어 전문가인 신미대사 같은 아웃소싱 전문가들을 활용한 비선 조직을 가동했습니다. 이 비밀 R&D 조직은 보안과 실행력을 극대화하며 관료 조직의 간섭 없이 혁신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123일간의 철저한 베타 테스트였습니다. 겉으로는 요양을 위해 한양을 떠나 청주 초정행궁으로 향했지만 실상은 외부 간섭을 차단하고 집중적인 연구를 위한 R&D 랩이자 최적화 캠프였습니다. 세종은 젊은 소장파 연구원인 신숙주, 성산문 등과 동행하여 이곳에서 글자 모양을 확정하고 발음을 검증하는 스프린트 과정을 거쳐 최종 제품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는 표면적인 이유 뒤에 숨겨진 치밀한 제품 완성 전략이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압도적 전문성, 즉 리더가 최고 설계자로서 프로젝트를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내가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 는 확고한 의지로 프로젝트에 임했습니다. 그는 의문학에 있어 당대 최고의 학자들보다 뛰어난 기술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비전을 위임하는 것을 넘어 직접 설계자가 되어 모든 세부 사항을 지휘했습니다. 이 사례는 리더가 실무자보다 디테일을 더 잘 알 때 비로소 혁신이 성공적으로 방어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제품 완성 후 세종은 치밀한 고마이너스2 마컷 전략을 펼쳤습니다. 먼저 엘리트 계층을 위해서는 용비어 첨가를 통해 한글이 고차원적인 역사 서술이 가능하며 왕실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대중을 위해서는 월인천 강지곡과 같은 불교 콘텐츠를 활용하여 감성적 소구를 통해 민간으로의 바이럴 확산을 유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료계층을 위해서는 과거 시험에 한글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여 승진을 위한 제도적 강제력을 부여했습니다. 이처럼 세분화된 타겟별 맞춤형 콘텐츠 전략은 한글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용비어 첨가는 최초의 킬러 앱이자 개념 증명 프루프 오브 컨셉트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세종은 한글과 한자의 혼용 가능성을 입증하며 압도적인 호환성을 보여주었고 고도의 철학적, 역사적 개념을 표현할 수 있음을 증명하며 한글의 뛰어난 표현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리를 적는 것을 넘어 문명과 지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임을 지식인들에게 입증한 강력한 기술 데모였습니다. 한글 프로젝트의 성공은 KPI 달성과 바이럴 확산의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90년에 하급 군관 나신걸이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는 분과 바늘을 사서 보내네, 논밭을 다 소작 주고 농사짓지 마수와 같은 일상적인 내용이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 반포 후 약 45년 뒤에 작성된 이 편지는 평민과 여성 등 비주류 계층의 실생활 사용을 확인시켜주며 타프-다운 프로젝트가 바텀-업 문화로 완전히 정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지로 러닝 커브 약속이 실현되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하여 세종의 혁신 모델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민본 중심의 확고한 명분 퍼포스 위에 콘텐츠 우선의 생태계 이코시스템 전략을 펼쳤습니다. 관료 조직을 우회하는 애자일 비선 조직 SKUNKWORKS를 가동하고 리더의 압도적 전문성 엑스퍼티즈로 프로젝트를 이끌었으며 철저한 격리와 인큐베이팅으로 보안 스텔스를 유지했습니다. 이 5가지 핵심 요소가 결합되어 궁극적인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세종의 혁신 사례는 현대 경영자들에게 귀한 리더십 레슨을 제공합니다. 첫째, 논리입니다. 리더는 자신이 추진하는 혁신의 디테일을 방어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정치입니다. 단순한 이익이 아닌 고객을 위한 가치 제안으로 내부 저항을 돌파하는 흔들리지 않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셋째, 공감입니다. 기득권의 편리함이 아닌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사용자 중심 사고가 혁신의 본질입니다. 기존 OS, 즉 레거시를 교체하는 것은 언제나 혁신의 딜레마를 동반하지만 이 3가지 리더십 원칙은 그 딜레마를 극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세종의 한글 프로젝트는 한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제품 런칭이자 궁극적인 유산 더 얼터밋 레거시로 평가됩니다. 세종은 단순히 하나의 문자를 창조한 것을 넘어 모든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통합된 미래 국가를 설계했습니다. 한글은 시대를 초월한 혁신이었으며 그 가치는 오늘날까지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